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98페이지 양갈로 4번의 중개계약의 이론적 유형들입니다. 이 이론적 유형들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온 바는 있습니다만은 이 표에서 지금 보시면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하는 게 우측에 나오죠. 그 두 중개계약이라는 규정만 우리 법 규정에 두고 있고 나머지 중개계약이라는 규정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중개계약 유형들에 대한 어떤 개념과 특징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만이 이 법 규정에 돼 있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중개계약의 유형은 대부분의 다른 교재들 보면 종류가 5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설명은 못 되겠고요. 중개계약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개계약 유형을 구분하는데 중개권한의 독점성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중개권한의 독점성. 이 독점성 정도에 따라서 독점 정도에 따라서 중개계약의 유형을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개활동의 주체수에 따라 중개활동은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죠. 그 주체수에 따라서 우리가 단독 중개계약과 공동 중개계약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보수의 지급 범위나 지급 방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가 중개계약 그리고 순가 중개계약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구별을 설정한다면 얼마든지 중개계약의 유형을 이론적으로 유형화시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개의 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 중개계약과 소극적 중개계약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구별하는 기준 중에서 이 중개 권한의 독점성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이 3가지 중개계약 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설명을 하자면은 이 중개 권한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죠.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하면서 중개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한 특정한 중개업자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 중개 의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다 중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있는 이런 중개계약을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중개계약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의 형태가 되면은 주로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고 구두에서 체결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반 중개계약 관계를 맺으면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또다시 중개 의뢰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열리기 때문에 일반 중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중개 권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중개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이죠. 왜냐하면은 보수를 보장받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의뢰를 받았지만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또다시 의뢰받아가지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의뢰를 먼저 성사시켜버리면은 이 처음에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 중개가 행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일반 중개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은 독점 중개계약입니다. 어느 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정해가 그자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도록 중개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중개계약을 독점 중개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로 이제 권한이 명확해져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주로 잘 체결된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등장하는 거죠. 거기다가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수의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수의 보장이 있게 되느냐면 독점 중개 의뢰 해놔놓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또다시 의뢰를 해가 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독점 중개계약 위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독점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위약금을 얼마만큼 물게 돼 있느냐?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독점 중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의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가 중개를 완성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이 독점 중개 계약을 하면 또 어떻게 보수를 보장해 주느냐 하면은 독점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한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과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점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거죠. 이 경우에도 독점 중개계약 위반이 되거든요. 또 마찬가지 보수에 해당 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함으로써 보수를 보장해 줍니다. 심지어는 독점 중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조차도 독점 중개계약 위반이 되어가지고 위약금으로 보수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돼서 독점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의 보장을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적극적 중개를 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또 장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인식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일반 중개계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을 이렇게 분석해 놓고 보면은 당연히 서면에 의해서 중개계약이 행해지고 적극적 중개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독점 중개계약이 의뢰인 입장이나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다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민들 의식 수준이 이 독점 중개계약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을 보편적으로 행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공인중개사법에는 이 독점 중개계약을 처음에 93년도에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경우조차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 독점 중개계약보다 한 단계 완화된 전속 중개계약의 모델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을 둠으로써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신설된 규정이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속중개계약과 독점중개계약은 개념상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해가 그자에 한해서 중개를 의뢰하는 이런 중개계 형태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 효과에서 한 가지 차이 있는 것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만큼은 이 독점의 경우는 독점 중개계약 위반이 돼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만큼은 전속 중개계약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법 규정을 살펴보면은 전속으로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소요시킨 비용이 있다라면 그 비용만큼은 뭐 지불하도록 해라라는 거죠. 다만 중개 보수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소요된 비용이 없으면 지불할 돈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전속 중개계약과 독점 중개계약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독점 중개계약의 장점으로 등장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 또 적극적이고 뭐 책임감 있는 중개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중개 권한의 독점성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해 봤을 때 일반 전속 독점 중개 계약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요 두 중개 계약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그 법 규정의 내용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중개활동의 주체수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느냐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단독 중개계약과 공동 중개계약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다 단독 중개계약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보면 단독 중개계약을 체결해가 중개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공동 중개계약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매도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즉 단독 중개계약을 통해서 매도 중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이 자신의 사무소에 대기 중이면은 바로 단독 중개가 행해지겠지만은 매수인이 바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옆집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수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매도 의뢰인에게 옆집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인이 대기 중인데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이렇게 의사를 타진하게 되면은 결국 공동중개 활동이 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동중개계약 관계로 변하는 과정이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수 직업을 기준으로 중개계약을 구분해보면 정가 중개계약, 순가 중개계약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법령이 정하는 보수의 한도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정가 중개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순가 중개계약하는 것은 법령이 정하는 보수의 한도는 관계없이 의뢰인이 희망하는 가격 이외에 형성된 거래 금액만큼은 다 중개 보수조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그런 중개계약을 갖다가 순가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질 않아요.
다만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던 정가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결과적으로 중개완성의 대가로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하는 행위를 법 제33조에서 금지행위 중에 하나로 규정을 해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죠. 아무리 우리가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정 보수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지만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매도인이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나는 1억만 받으면 충분하니까 매매 금액이 만약에 1억 50만 원이 되면은 나머지 50만 원 중개보수로 다 가져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50만 원은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매매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형성돼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2천만 원을 다 중개보수로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금지행위 위반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지의 99페이지로 와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22조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일반 중개계약이 어떻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규정을 살펴보기 전에 실무적으로 이 일반 중개계약은 주로 구두로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구두 계약의 문제점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22조 규정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갈로 1번에 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법을 개정할 때 전속 중개에 관한 규정만 두고 일반 중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관행화된 일반 중개계약의 폐단을, 즉 폐단하는 게 구두에 의한 폐단입니다. 어느 정도 시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뢰인이 필요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면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입법의 형태는 일반 중개계약의 서면화를 도입하여 중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분쟁 발생 시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상에 보수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여 부당한 중개 보수의 수수를 건절하고자 하는 노력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의 중개 관행을 고려해 보면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아직 다소 유예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법 규정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어떻게 규정을 해놨는지. 중개의뢰는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야 돼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또 일반 중개 작성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응해도 되고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응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법을 만들 때 일반 중개계약 작성을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청받은 경우는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실무상 우리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합시다라고 요청을 해오게 되면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거절한다는 것은 다른 사무실에 의뢰를 해라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거절할 수 없는 이 현실을 감안해서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만 이렇게 법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요청을 거절해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상 거절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 의뢰인이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합시다라고 요청하는 의뢰인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있으나마나한 거의 사문화된 조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의 이 구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시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둔 규정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개선만 한다면은 좀 바람직한 규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법을 공부해 봅시다. 일반 중개 작성을 의뢰인이 작성 요청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했다 치고 그걸 사실상 거절할 수 없어가 응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응하게 되면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작성하려면 서면이 있어야 됩니다. 서면이. 근데 그 서면을 우리 시행령 19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해 두고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호 서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행 규칙에. 그런데 이 14호 서식은 결국 권장 서식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14호 서식을
작성해야 될 의무는 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성하게 되는 경우는 빈백지를 꺼내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고 14호 서식인 이 권장 서식을 사용해서 작성해도 무방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1, 2, 3, 4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작성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포함시켜야 될 사항 중에 2번에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법전에는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지금 이 중개계약 단계죠. 중개계약 단계임을 감안해 보면 글자는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법전에서 거래 예정 가격이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100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장 서식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무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 서식, 양식의 작성 능력이 있나 없나를 잘 물어보기 때문에 이 서식도 시험 출제거리가 됩니다. 실무에서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서식의 작성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해보는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식 안에 기재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점검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100페이지에 이 서식을 수록할 때 저 위에 을의 의무사항과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을 네모 테두리를 진하게 치는 이유는 요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나중에 공부하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의 기재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모 테두리를 해뒀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속중개계약서의 양식을 살펴보고 비교를 해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 문제가 출제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시험 지문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 테두리를 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네모 박스 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을의 의무사항인데 을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둔 거는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의무는 없고 그냥 성실히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라라는 추상적인 의무 규정만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갑은 의뢰인이죠.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 1번에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즉 일반 중개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바로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임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성실히 협조해라 하는 주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 의무 내용을 서식의 약관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은 일반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약의 당사자인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특별한 의무를 규정할 사항의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약관의 내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서식의 실무 문제를 대비해서 서식의 기재 내용들을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서식 아랫부분에 보면은 계약의 당사자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있다 하는 것도 주의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명 또는 날인이냐 서명 및 날인이냐 나중에 주의를 하실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서식에는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학습하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거든요. 서식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무상 사용하는 서식 상호 간에 어떤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실무 서식과 관련된 실무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리고 이 101페이지의 서식은 그 일반 중개계약서의 뒷면입니다. 뒷면은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해 가면서 한번 점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이전 중개계약이 있을 수 있고 취득 중개계약일 수 있는 거죠. 매도 중개계약, 매수 중개계약, 임대 중개계약, 임차 중개계약 이렇게 거래 당사자 쌍방부터 다 중개계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식도 이전용일 때 기재사항, 취득용일 때 기재사항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기출문제가 권리 이전용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도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식의 기재사항들의 상황을 잘 봐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2페이지에 가보시면은 3번에 이제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우리 법제 23조 규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은 일반 중개계약은 규정은
별 까다롭게 구체적인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죠. 특징 때문에. 그리고 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중개계 규정은 간단하게 그냥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응할 수도 있고 안 응할 수도 있지만 응하게 된다면은 일정한 사항을 4가지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만 뒀거든요. 그럼 결국 구두에 한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만든 규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두계약보다는 서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3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재 102페이지에 전속중개계에 대한 개념 정도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의 병폐 및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 중개의 병폐 및 한계 하는 게 바로 이 2가지죠. 구두 중개계약의 문제점 그리고 적극적 중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극적 중개가 행해진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개업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개업의 선진화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93년도 12월 달에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 시에 전속 중개에 관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 규정을 도입했느냐? 중개 의뢰는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즉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관행적으로 구두한 일반 중개계약이 많이 행해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 안 해도 되지만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만들어집니다. 특별한 의무가 발생하도록 법 규정을 둔 거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서 중개계약을 체결해라 라든지 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일정한 정보들을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개해라라든지 이런 특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책임 중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양한 의무사항들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전속중개계약제도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독점이나 전속중개계약의 장점만 제가 부각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전속과 독점 중개계약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해필이면이라는 단어로서 강조를 하는데 그 많은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해필이면 능력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선정해서 전속 내지 독점적 중개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적극적 중개가 행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입장에서는 어느 개업공인중개사가 능력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가 상당히 전속중개계약을 활성화시키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보편화되게 되면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개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아무 개업 공인중개사나 선정해서 전속적 중개권을 부여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전속이나 독점 중개계약은 이 중개업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선진국가 형태의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기본적으로 독점 중개계약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일본도 전속 중개계약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속이나 독점 중개계약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어떤 전문성이 향상되어 가지고 일반 의뢰인들의 인식이 제고가 돼야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의무사항과 또 반대로 이 전속중개계약의 타방 당사자인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는 의무 이런 내용들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